뉴욕주가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가 줄어들면서 한인 서류 미비자도 10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 뉴욕 설립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단체들과 뉴욕주 정치인,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융자 부채는 늘고 있지만 채무자 4명 중 1명만이 빚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진하던 뉴욕주 의회 의원들이 내년도에 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통합 건강보험은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내년부터 민주당이 상원도 장악하게 되면서 상원 보건위원장에 내정된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은 리처드 고트프리드 하원 보건위원장과 함께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 헬스케어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상정하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연령, 소득 수준, 지병 유무, 자산 등에 관계없이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로우며 입원 치료와 예방적 의료 행위, 처방약과 재활치료, 치과, 시력, 청력 등도 모두 커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주도한 주 상원에서는 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 캠페인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이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플랜이 시행되면 뉴욕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가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자가 4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는 6배 이상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연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기대수명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명 감소 추세는 미국이 아직도 급증하는 약물과 자살 위기 속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수명은 사회의 건강을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2017년에 출생한 미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로 2016년에 비해 0.1년이 감소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은 76.1세로 0.1년이 감소했고 여성은 81.1세로 2016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2017년 약물 남용에 따른 사망자는 7237명으로 전년도의 63,632명에 비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망도 47,600건에 달했습니다. 펜타닐과 헤로인 등 길거리 마약 및 처방 마약 남용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약물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약물 남용 외에 기대 수명 하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으로는 겨울 독감에 따른 사망 급증과 만성 하기 도감염,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자살 등의 사망자 증가가 지적됐습니다. 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미국의 합법 이민자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신규 서류 미비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서류 미비자도 10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합법 신분 이민자는 3,440만 명으로 2007년에 비해 22%인 600만 명이 늘어났고 최근 5년 사이에 입국한 신규 서류 미비자는 전체의 20%로 나타나 2007년의 32%에 비해 12%포인트 줄었습니다. 2016년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 수는 1,070만 명으로 2007년에 1,220만 명에 비해 13% 줄었습니다. 이 중 한인 서류 미비자는 2016년 기준 13만 명으로 2007년에 18만 명에서 5만 명이 줄어 약 28% 감소 비율을 보였습니다. 조사 기간 중 멕시코 출신의 서류 미비자가 무려 150만 명이나 줄었으며 반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다른 중미 국가 출신 서류 미비자는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신규 서류 미비자도 2007년에 52만 5천여 명에서 2016년 45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뉴욕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한편 설립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단체들과 뉴욕주 정치인,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시청 앞에서는 전국 도소매업과 백화점 종사자 노조 주최로 아마존 본사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 롱알랜드 시티의 선거구가 있는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아마존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리포트를 제출하며 아마존은 반노조, 반직원, 반오프라인 상점이며 인종차별을 주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여름 더위로 인해 펜실베니아주 아마존 창고의 다수 직원이 병원으로 실려간 사례와 함께 아마존으로 인해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오프라인 매장에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이 지난 2005년부터 정부로부터 6억 1,7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뉴욕시에 제2본사가 들어서면 추가 30억 달러를 받는다며 결국 도로, 교통, 주택 개발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안 커뮤니티에 공분을 샀던 아시안 여성 운전자주의 스티커 사례 등도 지적하며 인종차별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또 의원들은 아마존과 주정부의 극비 협상은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법안도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방문자 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개별 투표를 통해 펠로시 원내대표를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했으며 찬반에 대한 표결을 통해 찬성 203표, 반대 32표로 선출됐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3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를 기록하면 두 번째로 하원 의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이 하원 전체 회의 최종 투표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하원 의장은 하원 다수당에서 지명된 후보를 그대로 선출하는 게 관례입니다.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피테크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피테크 고등학교는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집중 교육하며 졸업과 함께 준학사 학위를 받게 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T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됩니다. 뉴저지주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피테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선적으로 벌링턴 시티 고등학교와 뉴 브런스윅 고등학교, 패터슨 고등학교 등 3개 학교에서 피테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 학교들은 사이버 시큐리티 등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집중 교육하게 돼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테크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를 연결해 공부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고교 졸업장과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T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됩니다. 미국의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은 10여 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나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정작 채무자 4명 중 1명만이 빚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시 드버스 연방교육부 장관은 27일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총 4,400만 명으로 총액은 1조 5천억 달러가 넘어섰지만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이들 중 단 24%만이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졸업생들의 부채 평균은 4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성인 인구 15%가량이 35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버스 장관은 학자금 부채 위기가 심각해진 이유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민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연방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정부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드버스 장관이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등 현재의 위기를 해소할 뚜렷한 구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드버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대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을 받지 않는 캐시리스 소매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캐시리스 운영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조례안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마련됐습니다. 리치 토레스 뉴욕시 의원은 어제 뉴욕시의 모든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모바일 결제 등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캐시리스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의 이 같은 조례안 발의는 최근 현금을 안 받는 식당이나 소매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크레딧카드가 없는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 등에서 현금 거래 없이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뉴욕시에서 캐시리스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윗가든과 텐더그린, 도스토로스 등의 식당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쇼핑 시즌, 특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배송 물품 도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찾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로 온라인 쇼핑이 성황을 이룬 후 배송 소포 도난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며 아마존, UPS, 페덱스 등은 우체국 PO박스나 락커 등 지정 장소에서 물건을 픽업하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소포뿐 아니라 머니오더, 상품권, 상품카드 등을 노리고 우편함의 편지를 훔쳐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수시로 꺼내보고 고가 물품은 배달 보험을 들 것과 편지함이 허술할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우편물을 찾아올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LA와 벤투라 카운티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리부 지역에서 발생한 울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말리부시 당국은 내일까지 최대 2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모든 주민에게 산사태 위험을 경고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대피 가능성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과 정전 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현재 말리부 소방국에서 모래주머니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 홀리 산불이 발생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주민에게는 산사태 우려로 이미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LA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노점상 영업이 공식 허용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앞서 지난 4월 노점상 영업을 합법화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만장일치로 규제안 마련과 함께 시행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은 앞으로 일정 신청비를 지불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을 경우 안전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LA시 당국은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건 1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규칙적으로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의 항소심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해도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래스 B 경범죄는 최고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앞선 범법 기록이 있던 이 이민자는 반복적 범죄 때문에 실형을 받을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설치된 뉴욕 스테이트 파빌리온 복구 작업에 연방정부 자금 1,6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번 보수 작업은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 구조물의 보수와 세계 박람회 공원의 전기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구조물은 지난 1964년 세계 박람회 때 만들어진 것으로 필립 존슨이 디자인했습니다. 조 보렐리, 도너반 리차드 뉴욕시 의원은 음란 동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경우 사이버 성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란 사진을 전송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이폰의 에어드롭 기능 등을 통해 음란 사진을 보내는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맨하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세워졌던 겁없는 소녀상이 27일 철거돼 올해 말까지 뉴욕 증권거래소 앞으로 이전합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와 뉴욕시는 지난 4월 보행자들이 소녀상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이전 장소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 바닥에는 소녀상을 기념하는 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영상 2도. 토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